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뒷방 상영관의 라임 아토믹입니다. 네, 아토믹씨. 저희 일주일 만에 봤는데 저번 주에 러브레터를 녹음하고 오늘은 빅피씨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온정씨랑 노랑씨가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영화를 해주시고 저희가 2018년에 찾아뵙는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벌써 2018년이 다 끝나가요.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시나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의 소리를 들었어요. 점점 능글맞아진다 하면서 이제 약간 긴장도 좀 덜하게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근황을 얘기하면서 방송 시작해 볼게요. 아토믹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있더라? 제가 하나 정주행을 했는데 맞아. 뭐 맨날 이런 거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 IT 클라우드 아세요 혹시? 아니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이거는 그 영국 시트콤이에요. 예, 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시즌은 총 4개고 한 시즌에 6개 에피소드인데 에피소드가 한 20분, 30분 정도 짧은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근데 시트콤인데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이게 IT 클라우드가 무슨 얘기냐면 대충 어떤 회사에 IT 부서가 있어요. 근데 이 IT 부서는 아무도 내려오지 않는 지하에 있고 되게 막 이제 뭐 컴퓨터 고장났다 하면 올라가서 고쳐주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모스랑 로이라는 그 둘이 기술자처럼 이제 IT 직원이고 또 이제 거기에 매니저로 제니라는 그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 셋이 같이 IT 부서 일을 하는 시트콤인데 저는 약간 빅뱅 티어리처럼 좀 그런 이공계 개그가 나오거나 약간 이런 걸 생각하고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완전 꽁트. 진짜요? 진짜 완전 꽁트인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고 좀 뭐 이런 걸 만들어도 되나? 약간 그런 기분으로 완전 개그 프로 하나 코너 보는 듯한 기분인데 아무튼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혼자 웃고 있어. 엄마가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막 오는데 엄마는 이게 뭐지? 약간 이러고 별로 안 보시던데 아무튼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이게 거기 그 IT 직원 중에 모스라는 사람 그 역을 맡은 배우가 이름도 IT 같은 IT 부서에서 일할 것 같은 이름이네요. 모리스 모스인데 아무튼 그 배우가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나만 알고 싶은 영화 하면서 서브마린 얘기했잖아요. 그 감독님 이름을 제가 이상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리처드 아이오디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에요. 모스 연기를 한 사람이 그 감독님이거든요. 이제 원래 그 시트콤 출연하고 나중에 감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걸로 IT 클라우드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계속 뭔가 볼까 말까 하다가 한 번 시작했더니 멈출 수 없이 빠르게 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 호흡이 짧으니까 계속 다음 거를 쏙쏙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시트콤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 20분 남짓 하나요, 그것도? 네, 그 정도. 30분은 거의 안 넘었던 것 같아요. 한 20분, 25분? 저는 아직도 프렌즈를 보고 있는 중이라서 시즌 몇 정도 봤나요?
몇 시더라? 이게 제가 진짜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니까. 근데 맞아요. 약간 그 처음에 오프닝이 살짝씩 달라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시즌이 또 바뀐 건가? 약간 이러면서 봐가지고, 사실 지금 가물가물한데 한 3이나 4 정도 된 것 같고, 아마 그거 끝나고 또 저도 끌리면 그 IT 클라우드 라임님의 개그 취향과 그래요?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되게 그런가? 진짜 좀 뭐라 해, 병맛이라는 아. 표현 있죠. 약간 그런 거예요. 저 병맛이에요. 아, 근데 네. 아무튼 전 병맛 되게 좋아합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란다라는 또 영국 시트콤이 있잖아요. 네.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도 안 봤는데 이제 그 배가 굉장히 좋아하고 전 섹스 앤더 시티의 미란다는 알아요. 저는 몰라요. 네. 근데 아무튼 그거는 굉장히 키가 크고 좀 덩치도 큰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인데 그런 일상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그런 거인 것 같은데 배가 엄청 좋아하고 또 다른 연시 친구들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얘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도 함께 고민해 네,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네. 그러면 저는 지난주에 바다를 다녀왔어요. 맞아요. 저한테 아침에 갑자기 사진을 보내셨죠. 맞아요. 그때 제가 그 시 중에 아토믹시의 실명과 비슷한 이름의 시인이 적은 시가 그 제가 간 바다 근처에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걸 찍어서 보내드렸었는데 네, 비몽사몽으로 이게 뭐지 하면서 봤어요. 맞아요. 그때 막 거기서 유난히 고양이들도 많아가지고 또 아토믹시 생각이 같이 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바다를 다녀왔는데 그때 좀 밤에 늦게 도착을 해서 거의 한 11시쯤 도착했나? 이래서 밤바다를 보면서 되게 오랫동안 걸으면서 숙소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서 자고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에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 일출을 보러 네, 바다를 갔는데 진짜 저는 역시 물론 모든 바다가 다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해가 가장 저한테는 제가 사랑하는 바다인 것 같고 특히 그 겨울 바다는 제가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람이 없어서 좋기도 했고 밤바다도 진짜 저희 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침에도 약간 그 바다 위에 안개랑 구름이 있었어가지고 예상했던 일출 시간보다 해를 보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그래서 막 진짜 추위에 덜덜 떨면서 손과 발이 얼어가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봤는데 그냥 그 시간도 너무 아름다웠고 딱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조금씩 얼굴을 내밀면서 마치 그 계란 노른자처럼 점점 그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겨울바다에서 느껴지는 그 파도의 힘도 너무 생명력이 넘쳐서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냥 그 파도가 제 안에서 차오르는 느낌이었고 좋았어요. 그 사진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건가요? 저한테 보내주거나. 네, 인스타그램.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사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쵸. 진짜 그냥 따로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너무 멋있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저 저장해놨어요. 저도 감사해요. 겨울바다를 꼭 가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가고 좋아요. 싶어요. 또 가시면 예쁜 사진들 찍어서 공유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드렸고요. 잠깐 홍보 타임. 언제나 그렇듯 찾아오는 홍보 타임. 이제는 거의 막 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미더 홍보. 네. 저희 뒷방사연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앉아 계신 아토믹 씨께서 자, 요새 좀 안 올리는데 맞아요.
모리스가 죄송합니다. 마지막 그러게요. 게시물이었죠. 네. 지금 좀 많이 밀렸는데 지금 밀린 거를 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건너뛰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또 시간이 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번 고민을 네.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금모태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항상 감사한 우리 아토믹 씨께서 저희 뒷방 서연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을 업로드해주고 계세요. 오늘까지 고민하시고 게시물들이 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뒷방 상영관 또는 100_2_ 시네마를 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연이나 질문 자유롭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익명으로 질문 같은 걸 보내주시고 싶으시면은 에스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팟빵, 아이튠즈에서는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 네, 거기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또는 인스타 프로필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요. asked.kr/duitbang 입니다. 뭐 또는 자유롭게 편하게 팟빵 댓글이나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보내주셔도 되고 메일로는 좀 긴 사연 같은 거 보내주셔도 되는데 메일 주소는 100_2_ 네. 저희 최근에 수아 1723님께서 네, 저 지금 그거 보고 있었어요. 팟빵 팟캐스트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수아 1723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죄 많은 소녀를 최근에 들으셨나 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노랑과 온정의 치열한 맞아요. 대화를 했거든요.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갈팡질팡한 팔랑귀여서 또 막 이 말도 맞고 얘 말도 저 맞는 말도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있었는데 아무튼 처음 느껴보는 치열한 뒷방이 조금 당황했지만 솔직한 대화가 너무 좋았다고 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러브레터에 대해서도 저희 방송을 천천히 따라오시다가 이제 벌써 겨울을 맞이한 뒷방상영관을 따라잡으려고 조금 더 빨리 걷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또 저희 멤버들이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항상 저희는 언제까지나 저희의 걸음으로 꾸준히 걸어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의 속도로 마음이 닿을 때 찾아와 주시면 언제나 감사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의 영화는 뒷방상영관 32번째 영화 팀버튼 감독의 빅피쉬입니다. 예. 이번 영화 선정 이유는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몇 번 회의할 때 매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빅피쉬 하고 그렇지 않나요? 하하하. 그렇게 생각했던 게 물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이 영화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항상 나누고 싶었었고, 그리고 러브레터가 저희가 지난주에 한 방송이 약간 겨울과 눈과 이런 게 생각이 연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도 빅피쉬라는 영화에서 따로 뭐 이런 겨울이라던가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런 느낌이 확연하게 묻어나는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왠지 저한테는 그냥 연말에 그런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하는 그런 느낌과 닿아 있기도 하고 환상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닿아 있기도 하고 또 그 영화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산타클로스 같다 환상적이지만 진짜는 아닌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고백을 하자면 여전히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를 믿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영화 안에서의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이야기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빅피쉬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 그리고 그와 관련된 트리비아에 관해서 우리 아토믹스께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일단 감독은 팀 버튼 감독님이시고요. 엄청 유명하시죠? 그쵸.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5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대학을 카라츠라고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확한 명칭을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가셨는데 거기가 디즈니의 후원을 받는 곳이에요. 카라츠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 디즈니로 많이 가는 루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팀버튼도 디즈니를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스타일이 자기랑 안 맞았던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그 여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제가 네. 이것도 제목을 까먹었어요. 근데 토든가 뭐 이런 아이가 나오는 건데 그거에 참여를 했었나 봐요. 근데 나는 그런 예쁘고 귀여운 여우를 그리기 싫다. 뭐 이런 뭐 생각을 했는지 말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네. 또 그런 캐릭터들 디즈니의 예쁜 눈을 가진 캐릭터들이 나오잖아. 근데 나는 눈을 그리기 싫다. 뭐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서 디즈니를 나오고 이제 워너브라더스로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배트맨 시리즈를 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트맨 우리가 아는 가장 기괴한 네. 배트맨의 이미지 저는 어릴 때 본 그게 팀버튼 거라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커서 어릴 때 그 펭귄맨 봤던 네. 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기괴함이. 네. 근데 이게 팀버튼 거였고 그래서 그때 배트맨이 마이클 키튼 배우 버드맨의 네, 마이클 맞아요. 키튼 배우가 배트맨을 맡았고 잭 니콜슨 배우가 조커를 하고 또 그 펭귄맨은 이 빅피쉬의 서커스 단장으로 나오신 그 데니 드비토란 분이 맡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대박 사건. 뭐 찾다 보니까 약간 얼굴이 비슷해 보여서 그렇구나. 보니까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배트맨 시리즈를 시작으로 이제 영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작품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유명한 것만 말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추려서 말해볼 텐데 일단 그 처음 만든 애니메이션 단편에 빈센트라는 단편이 있어요. 맞아요. 보셨나요? 그 전시회 가서 봤어요. 거기 있었구나. 이게 그 유튜브에도 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빈센트라는 게 빈센트 프라이스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는 50년대쯤에 이제 B급 호러 무비의 주인공으로 굉장히 활약을 하신 분이라요. 그런데 이제 팀버튼이 어린 시절 TV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 B급 호러 무비를 굉장히 좋아했다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그 단편의 내용도 약간 막 어린 꼬마가 혼자 상상으로 막 그런 기괴한 상상을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방에 들어서 불을 킨다거나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 빈센트의 나레이션은 이 빈센트 프라이스가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단편이 있어서 좀 팀버튼의 어린 시절을 약간 엿볼 수 있는 단편인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영화는 비틀주스도 있고 배트맨 시리즈 찍고 그다음에 가위손. 가위손. 네, 가위손.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악몽. 네. 곧 크리스마스네요. 그리고 혹성탈출도 있죠. 혹성탈출도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이것도 팀버튼 거라는 거 나중에 알았는데 영화관에서 봤어요. 심지어 부모님이랑. 근데 막 뭔가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도 팀버튼 거였고 또 이따가 팀버튼 어린
제가 어릴 적에 본 게 또 나오는데 아무튼 옥상 탈출 있고 이제 빅피쉬가 2002년작인가 2001년작인가 아무튼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리고 유령 신부, 스위니 토드, 이상한 나라 앨리스랑 거울 나라 앨리스도 이제 실사화한 거를 만들었고 다크 섀도우 이것도 조니 뎁 나왔던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비가이즈라는 그 화가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실존 화가의 이야기를 다룬 비가이즈라는 영화도 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에이미 아담스가 나오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스 페레그린과 네. 이상한 아이들의 네. 집 이것도 있었고 이제 덤보 제가 덤보 되게 좋아하는데 덤보 실사 영화가 이제 내년 개봉 예정이에요. 오. 이거를 팀 버튼 감독님이 맡아서 그 덤보 디즈니 2D 애니도 우울하다기보다 기괴한 게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쯤에 장면, 좀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얼마나 더 이상해질까? 약간 그런 기대 아닌 기대가 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덤보 보고 싶어요. 또 최근에 디즈니 실사화되는 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뭘까요? 뭘까요? 덤보 말고 아닌가? 아 토이스토리 4를 생각한 것 같기도 하다. 뭔가 디즈니 픽사 새로 나오는 게 내년에 토이스토리 4도 개봉한다면 이건 팀버튼님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좋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빅피쉬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하면은 원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맡으시려고 했다요, 이 영화를. 근데 이 당시 캐치 미 이프 유 캔 작업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뭐 둘 다 제의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케줄상 이 빅피쉬를 할 수가 없어서 팀 버튼에게 이제 제의가 갔고 팀 버튼이 맡게 됐는데 팀 버튼 감독님이 계약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 한 2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해서 부모님을 좀 최근에 떠나보낸 상태였어서 제가 이게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 원작을 안 봐서 정확히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좀 팀버튼님의 색이 좀 들어간 그 당시에 마음이 들어간 분위기로 살짝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원작자님이 영화에 카메오로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어딜까요? 어디서 나오냐면 산드라가 대학에서 강의 듣는데 갑자기 그 슬라이드가 그 I love 산드라라고 뜨고 막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강의 듣는 장면. 그때 그 교수님이 바로 이 소설 원작자이시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마임도 많이 능글맞아졌어. 아무튼 그분이 살짝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팀버튼님 전시회 했었죠. 네, 갔었어요. 몇 년 전에 꽤 된 것 같은데 벌써. 네, 한 몇 년 전. 몇 년 전.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막 광장시장에서 빈대떡 먹고 거기 가게 벽에다 그림 남긴 게 사진이 많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리고 이제 그림 동화를 내셨거든요, 예전에. 불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라는 제목부터 음울한 건데 이게 한 99년, 2000년 이때쯤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어릴 때 봤어요. 제가 어릴 때 팀버튼님을 어쩌다 이렇게 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사촌이 저랑 동갑인 여자애가 있거든요. 지금도 옆에 살는구나. 근데 아무튼 그때는 더 완전 같은 아파트에 층만 다른 곳에 살았고 뭐 학교도 같이 다니고 또 나이가 동갑이니까 그냥 진짜 완전 절친 같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래서 이모네 뭐 서로 지금
집에서 많이 놀고 뭐 이랬는데 그때 걔네 집에 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걔네 집에서 봤던 기억이 있고 그때도 팀버튼님은 몰랐지만 그 그림과 네. 이 제목 그리고 내용도 가물가물하지만 이 그림과 제목이 네. 너무 너무 어릴 때 인상이 강해서 그쵸.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많은 인상을 남기셨었나 봐요, 팀버튼님이. 그쵸. 알게 모르게. 사실 한 번 보면 인상을 지우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긴 하죠. 그리고 또 초등학생 심지어 뭐 저학년일 텐데 그때 시기면은 뭐 그런 그러니까 그림 동화책이라고 하면 그런 식의 그림이 그쵸. 없잖아요. 그쵸, 우리 잘 없죠. 특히 어린애들이 보는 것 네. 중에 걔는 그 책을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었네요. 아이고. 어이구 그리고 많이 넘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배우분들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배우분은 일단 그 젊은 시절에 에드워드 블룸을 맡은 이완 맥그리거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이제 이분은 71년생이시고 스코틀랜드 출신이세요. 스코틀랜드. 그래서 그 데뷔는 데니 보일 감독의 셜로우 그레이브라는 걸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니 보일 감독님의 트레인스포팅에 출연을 하면서 좀 확 뜨게 됐죠. 네, 그래서 아토믹 시의 저의 영원한 영순이 영화. 트레인스포팅. 네, 트레인스포팅이 네. 영원한 영순이 영화고 그래서 저한테 이완 맥그리거는 항상 그 트레인스포팅의 마크 랜튼 그 얼굴이에요. 그 젊을 때 그 얼굴과 그 미소 네. 딱 그게 생각나요. 스키니한 바지와 네. 아디다스 저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배우인데 그 외에도 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명한 영화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벨벳 골드마인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그쵸. 이거는 조나단 리스마이어스. 아, 네, 맞아요. 그쵸. 그 글램록에 관한 네. 글램록에 관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색채가 있는 영화고 토드 헤인즈 아, 맞아요. 감독.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에도 나왔고 물랑루즈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바즈루어만 감독님께서 그리고 이제 네. BBC도 나오고 아일랜드 그리고 천사와 악마 또 뒷방 상영관에서 했었던 비기너스 네, 진짜 좋아하죠. 네. 이게 처음 거였죠? 맞아요. 그쵸. 거의 완전 시작한다고. 네, 첫 방송. 맞아. 그리고 미녀와 야수 그 실사화된 거에서도 나왔고 그때 그 양초 저는 그 무슨 야수로 나온 적이 있었나 했는데 맞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영화에서 양초로 나왔었던. 양초로 나왔었죠. 맞아요. 양초. 그리고 또 더 최근에는 이제 곰돌이푸 다시 만나 행복해에서 크리스토퍼 로빈으로 나왔죠. 맞죠? 네. 그래서 전 보진 않았지만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곰돌이푸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 친구가 연세 있는데 보고 나서 대충 살자 곰돌이푸처럼 막 이런 얘기를 진짜요? 하더라고요. 진짜 대충 산다고 그게. 누구지? 그게 누구지? 별명을 뭐라 해야 되지? 아, 나중에 듣는 거예요. 네. 별명을 네. 네, 아무튼 전 보지 않았지만 전 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볼 것 같아요. 이안 맥그리거 배우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그쵸. 워낙 많은 작품에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아들인 윌리엄 블룸의 아내로 나오는 조세핀 네. 역의 마리온 코티아르 네, 배우. 그 유명한. 네, 그 유명한. 네. 지금은 사실 그런 할리우드 영화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 빅피쉬 나올 때만 해도 빅피쉬가 미국 첫 진출 작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이분이 프랑스 출신이시라 릭베송 감독님의 택시나 뭐 이런 프랑스 영화들에만 나오다가 미국으로 진출을 하신 건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작품에 나오고 계시고 또 프랑스 작품도 간간히 하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작품들 중에는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비앙 로즈. 그쵸. 네. 라비앙 로즈에서 이제 에디트 피아프라는 프랑스의 국민 가수라고 네,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분 연기를 했는데 이걸로 이제 아카데미나 뭐 등등의 유명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진짜 잘했어요. 저는 연기를. 아직 영화 안 봤거든요. 음. 근데 아무튼 그 아카데미에서 받은 게 프랑스어로 연기한 배우가 받은 첫 상이었다고 해요. 이 주연상을 받은 게. 그래서 굉장히 미국 진출이 성공적이었다고 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셉션에도 나왔고 또 다크나이트 라이즈에도 나오죠. 그리고 미드나잇 인 파리, 그래서 아드리아나라는 그 아주 매력적인 매력적인. 진짜 매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맞아요. 역을 맡았고, 또 러스트 앤 본이나 내일을 위한 시간 등등. 러스트 앤 본도 언젠가 꼭 뒷방상영관에서 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직 안 봤는데 그렇게 많네요. 그리고 그 자비엔돌랑 감독의 단지 세상의 끝에서도 맞아요.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배우분이시고, 그 팀 버튼님의 굉장한 빅팬이었다고 해요. 빅팬이시라 해요. 그래서 이 대본을 받고 캐스팅 확정이 나기 전에 너무 하고 싶어서 그 대본을 베개 밑에 놓고서 잤대요. 몇 달 동안, 몇 달은 아니고 아무튼 한 달 정도 이 확정이 나기까지 기다리면서 대본을 베고 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지금은 그렇게 큰 배우인데. 저도 감독님 대본 베개 밑에 놓고 자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의 만나게 대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얘기하면은 헬레나 보넨 카터 네. 배우분이 나오시죠. 맨 초반에는 마녀로 나왔는데 이제 뒷부분에는 그 유령마을의 어린 소녀였던 제니가 큰 모습으로 그쵸. 이제 나오는데 66년생의 영국 출신이세요. 근데 영국 출신인 건 알았지만 엄청난 가문의 자제분이시라는 걸 어제 알았는데 뭐 정치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신가 봐요. 특히 아버지 쪽이. 그런데 뭐 어머니 쪽도 만만치 않은 그런 집안이고, 아무튼 그래서 공부를 그 대학 지원을 이제 좋은데 했었는데 그 거절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떨어진 이유가 배우 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안 나올 것 같다. 약간 이래서 그 대학에 실패는 아니고 안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17살쯤에 그냥 TV로 어쩌다 데뷔를 했고 연기 트레이닝은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근데 너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쵸. 역시. 그래서 우리 그 전망 좋은 방이란 영화에 나오면서 좀 더 이렇게 확 뜨게 되는데 이 전망 좋은 방의 감독님이 바로 모리스를 만드셨던 그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님이세요. 환하게 웃고 계신 아톰 씨. 그래서 제임스 아이보리 기억하시죠? 다들 들으신 분들. 맞아요. 아무튼 이 전망 좋은 방이처럼 시대극에 많이 출연을 했었다 해요. 그래서 좀 미국이나 뭐 다른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그 영국 시대극의 대표 배우로 생각할 정도로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파이트 클럽에서 좀 이상한 여자 역을 맡죠. 그리고 그 이후로 팀 버튼 감독님과 이제 연인 사이였는데 둘이 만나면서 계속 이상한 역만 골라서 하고, 뭐 혹성탈출에서 원숭이 분장하지, 앨리스에서는 그 붉은 여왕, 머리가 큰 커다란 뭐 여왕, 스위니 토트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뭐 팀버튼 영화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특히 이상한 분장을 하고도 많이 나오는 배우가 돼서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그 만약 우리 세대라고 해야 되나? 우리 나이 정도 사람들한테 그 해리포터에서도 맞아요. 좀 벨라트릭스 이상하지 않나요? 네, 느낌이?
아주 악역에다가 아. 아주 미친 여자로 나오죠. 저는 안 봤지만 아무튼 네. 그 사진들을 봐서 아무튼 저희 또래한테는 그렇게 이상한 역 전문 배우처럼 느껴지는 분이시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 해리포터의 이미지랑 이런 걸로 익숙하다가 제가 그 햄릿이라는 고전 작품을 고전 영화로 만든 되게 오래전 영화를 보다가 아. 거기서 오피리아로 맞아요. 나오거든요. 거기 나온다 그 하더라고요. 되게 진짜 깜짝 놀랐던. 진짜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이미지랑 너무 다른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약간 너무 순수해 보이는 그런 얼굴과 이미지로 나와서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제가 뭐 킹스 스피치나 거기서도 공교롭게도 그 정말 킹의 아내로 나오잖아요. 집안이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그러네. 네,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굉장히 안에 다른 여러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배우구나. 마치 조니 뎁이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다른 배우들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배우입니다. 서프라제트에도 나왔는데 그 이디스라는 역할. 근데 네. 여기 지금 나무위키를 슬쩍 봤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여성 참정권 어머, 운동의 극렬한 대박. 반대자였다고 해요. 어머.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레나는 아이고. 그런 역을 맡았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역시 여러분 시간을 맞아요. 거슬러서 이제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는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영화에 대한 저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줄거리를 짚어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빅피쉬라는 영화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윌리엄 그리고 조세핀 아내죠. 윌리엄과 조세핀의 결혼식 날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윌리엄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블룸이 사람들 앞에서 윌리엄이 태어난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윌리엄의 회상 속에서 윌리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늘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윌리엄이 자라는 그런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너무나 커서 전설적으로 남았던 어떤 빅피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빅피쉬를 아버지가 결혼 반지를 미끼로 마침내 잡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잡을 수 없는 여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 반지를 건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때 윌리엄이 너무나 그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였고 몇십 년 동안 너무나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이 너무나 그 중요하고 아름다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이야기를 또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겨워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한테 진짜도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온 게 너무 지겹다라면서 화를 내고 아버지도 그런 말에 상처를 받으셨겠죠.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아버지랑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한 이후에 윌리엄은 계속 저널리스트로 지냈고 조세피는 사진작가로 일을 하면서 파리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에는 암에 걸린 아버지가 이제는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제 윌리엄과 조세피는 부모님이 계신 애시톤으로 돌아가서 지내게 되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윌리엄이 어린 시절에 아빠에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회상하거나 아니면 에드워드 블룸이 조세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 등으로 영화가 이제 에드워드 블룸의 판타지 같은 인생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마녀가 어떤 헌티드 하우스에 살았는데 그 헌티드 하우스에 친구들이랑 찾아가서
그 마녀의 유리눈을 통해서는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봤다는 이야기. 아니면 몸이 갑자기 막 커져가지고 3년 동안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 에드워드 블룸의 본격적인 여정이 18살에 마을에 나타난 거인 칼을 데리고 큰 도시를 향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유령 마을에 가서 한동안 사라졌다가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던 시인 윈즐로도 그 마을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마을이 스펙터 마을인데, 정말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날씨도 너무나 완벽하고 그래서 그 마을 초입에 신발을 걸어놓고 그 마을을 아무도 떠난 적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에드워드는 딱 사람들이랑 춤추다가 어느 순간 딱 자각이 와서 나는 어느 곳에서도 정착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겠어요 하면서 신발도 없이 맨발로 더 미지의 세계로 향해 떠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마을에서 만났던 소녀 제니, 그 헬레나 보넴 카터가 맡은 역할의 어린 아이한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인인 칼과 제를 해서 도시로 향하게 되는데 그 도시에서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갔다가 네, 찰나의 순간 마주친 어떤 한 여성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커스 단장한테 내가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나한테 돈은 안 줘도 되니까 내가 마주친 내 평생의 사랑, 내가 결혼할 그 여자를 찾고 싶으니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달라라고 하면서 그 정보를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대가로 일을 했고, 서커스에서. 그래서 3년 후에, 진짜 3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산드라 템플턴이고 어느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곳을 찾아가서 아주 열렬한 구애 끝에 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와 결혼을 하고서는 군입대를 하게 돼요. 네.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3년이라는 복무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건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비밀 작전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막 북한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장면 좀 이상했어요. 네,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네, 어쨌든 넌 누구야? 막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너무 네. 근데 또 막 한국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쵸. 네, 아무튼 그 장면 좀 이상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비밀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만난 샴쌍둥이 어떤 쌍둥이 자매 가수로 일하고 있던 네. 그 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가는 기간 동안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도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그 산드라한테 이제 사망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윌리엄이 아니라 에드워드는 살아서 이제 돌아왔고 둘은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는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시인 윈즐로를 만나는데 네. 시인이 아니라 강도가 되어 있었죠. 네. 이제 제가 또 이 스티브 부세미 네.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웃겼어요. 그 네. 강도가 돼 있는 윈즐로를 만났는데 그 뭐 은행이 파산이 된 상태라 돈도 별로 못 네. 훔치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네. 에드워드가 이 사태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약간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윈즐로는 월가로 가겠다 네. 해서 가서 백만장자가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에게 고맙다면서 $10,000를 보내줬고 그걸로 이제 에드워드는 원하던 집도 사고 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현재에서 윌리엄이 그 아빠의 물건을 좀 정리하던 중에 신탁 증서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윌리엄은 항상 아빠가 뭔가 정착하지 못한다는 느낌?
네.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혹시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니퍼라는 이름과 집 주소가 있어서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곳이 바로 그 옛날 유령마을에 있던 소녀 제니가 이제 커서 제니퍼가 같은 이름이죠. 제니퍼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럼 둘이 불륜이었냐, 둘이 만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니는 그게 아니라면서 이 마을이 파산을 했었고 근데 에드워드가 우연히 마을에 돌아왔다가 이 마을과 또 자신을 도와줬다. 그래서 사실 제니는 에드워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지만 에드워드는 자기가 아내밖에 없다 나는 이러면서 뭔가 거절을 한 다음에 마을을 떠나게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니를 만난 뒤에 윌리엄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다들 네. 병원에 있던 상황이라 다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제 뭐 거기서 의사 선생님은 너가 태어나던 네. 날 진짜 이야기를 아냐 했는데 그냥 뭐 아빠는 출장 중이었고 늦게 왔고 넌 그냥 태어났고 이런 되게 무미건조한 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것보다 조금 거짓말을 보태도 그렇게 재밌게 남는 게 좋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가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 된 상태였는데 윌리엄이 그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에드워드가 깨어나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 얘기해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릴 때 마녀의 유리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윌리엄은 아빠 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준 적이 없다 했는데 자꾸 에드워드는 말을 해달라 해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에게 윌리엄은 아빠가 자기에게 해줬듯이 그 이야기를 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지어낸 에드워드에게 윌리엄이 해주는 이야기는 이제 에드워드가 갑자기 쌩쌩해져서 우리 나가자 해서 휠체어를 타고 그 막 의사들을 제치고 가서 차를 탄 뒤에 강으로 향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런 거인 칼과 네. 서커스 단장, 뭐 샴쌍둥이, 제니 등등의 사람들이 모두 거기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번쩍 안아서 강에다 놓아주니 그 빅피쉬가 된 거죠. 그래서 빅피쉬는 유유히 물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에드워드는 exactly 이런 말을 한 뒤에 이제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이제 진짜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아버지에게 들었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되죠. 뭐 물론 샴쌍둥이가 아니라 그냥 쌍둥이 자매였고 뭐 이런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게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는 그쵸. 느낌으로 뭐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윌리엄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어느덧 꼬마 정도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때 막 뭐 우리 아빠가 이런 얘기 해줬어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막 해주죠. 뭐 친구들은 그런 게 뭐 말이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도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나레이션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스스로가 이야기가 되었고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영원히 남으니까 결국 아버지도 영원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네. 네. 아, 영화를 다시 보는 기분이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영화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저희가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꼬르륵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어쨌든 다들 배고프실 거예요.
네. 영화의 장면을 맛있게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영화는 마음의 양식. 맞아요. 네, 저희. 조용히 12시라 어머. 저도 배고파요. 아, 그렇구나. 벌써 12시예요. 그럼 다시 보기 해볼까요? 네. 저는, 좋아하는 장면이 많죠. 그쵸.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 꼽아보자면, 그, 윌리엄이죠. 아들 아닌데. 에드워드. 에드워드죠. 네, 에드워드 블룸이 서커스에서 그 아름다운 한 여자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때 에드워드가 아닌데. 에드워드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아들인 그런. 죄송합니다. 어쨌든.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합니다. They say when you meet the love of your life, time stops. 네. 평생의 그런 사랑을 만나면 시간이 정지한다고들 한다. 근데 나에게도 정말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한테도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떨려서 약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되어 버렸던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인생 속에 그런 순간들 속에 있었던 당신들에게 뭔가 그냥 그런 순간들을 다시 꺼내보는 마음으로 그 순간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떨리네요. 어떤 날은 진짜 학창 시절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교복을 입고 다니던 그 시절에, 그 전날부터 막 엄청 떨었었는데, 끼리시 케이크였어요. 끼리시 케이크 아세요? 네. 네, 그 초코랑 체리랑 생크림이랑 네. 이렇게 된 그 조그만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당신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왠지 설레네. 러브레터 그 회상 장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그 살 때부터 약간 떨리는 손으로 사고 그 전날 밤에도 계속 떨려서 잠을 못 이루고 이러다가 그 다음날 케이크를 들고 진짜 그날도 수업을 거의 집중을 못하고 내내 하루 종일 떨려 하다가 당신의 반에 찾아가서 어머, 어머나. 그 막 청소 당번이었어요, 당신이. 그래서 막 그 대걸레를 들고 막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모습을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다가 그 계단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기다리다가 딱 당신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케이크를 건넸는데 그때가 진짜 아직도 너무 선명하네요. 당신만 제 눈에 딱 남고 뒤에가 모든 배경이 다 블랙아웃 되는 다 새까매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그냥 이렇게 케이크만 딱 건네주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주저앉아서 울었던. 어머, 왜 울었죠?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떨리고 긴장이 예, 풀리면서 그런 건가? 너무 그냥 제가 바보 같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도서관에서 건너편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돌아와서
제 눈앞에 조용히 캔커피를 어머. 건네주었던 당신도 있었죠. 그리고 이건 진짜 새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때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데려다 주면서 제 머리 위에 쌓여가는 눈을 이렇게 털어주면서 저의 눈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던 당신도 계셨고 그렇게 당신이랑 헤어지고 제가 버스를 타고 돌아가면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냥 나무가 우거진 아마 여름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정말 작은 어떤 숲이라고 말하기에도 그렇지만 그냥 작은 어떤 공간 근데 뭔가 비밀스러운 그 공간의 벤치에 같이 누워서 바람과 햇살의 소리를 듣고 있던 그런 순간 속에 당신도 있었고 또 그날도 여름날이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는데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신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그 시간이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 당신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 있는 그 필름에 영원히 기록돼서 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머, 오긴 기대했을까잖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옆에서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기도 하고 아릿아릿한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천천히 흘러갔던 것 같고 지금도 그때 그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장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그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 뭔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너무 소중한 순간이 정말 시간이 멈춘 듯했다. 뭐 그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지만 또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근데 그 다음은 그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몇 배로 빠르게 흘러버린다. 맞아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죠. 그 뒤를. 그쵸. 근데 막 그래서 정말 더 아쉽게 확 사라져 버린다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아무튼 그 객석에 앉아 있다가 출구 쪽으로 에드워드가 막 팝콘을 해치고 이렇게 가는 장면도 너무 좋고 저 진짜 그 장면 저도 너무 좋아요. 그 말도 너무 좋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사진 모아놓는 블로그 사이트의 사이트. 이름도 홀드라고 쉬울 홀드라고 해놓는 게 뭔가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를 붙잡아 놓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해놓은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첫눈에 반한 후에 서커스 단장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처럼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그때 뭐 이제 맨 처음에는 단장이 슬쩍 와서 걔는 수선화 좋아한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에드워드 블룸은 뭐 코끼리 똥 치우고 뭐 사자 뭐 입에 들어가고 맞아요. 이러는 순간에도 맞아요. 계속 수선화 막 이러면서 그녀는 수선화를 좋아해. 그거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요. 그 표정. 그 표정 너무 좋고 뭐 또 그 다음 달에는 뭐 그녀가 그냥 대학에 갈 거야 이러니까 또 she's going to college 이러면서 계속 그 되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 미소가 너무 막 진짜 보는 사람도 저도 지금 말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데 너무 기분 좋게 만들고 맞아요. 진짜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말해도 할 수 있는 얘긴데 뭐
그럼 뭐 꽃 중에 그걸 좋아한다. 대학에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뮤직. 음악 안 좋아하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뭐 무슨 가수도 아니고 음악 좋아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근데 정말 처음에 뭐고 그런 연인이 아니더라도 친구든 뭔가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갈 때 공통점이나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갈 때 그쵸. 진짜 별거 아닌 것도 되게 맞아요. 운명적으로 느끼거나 맞아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솔직히 연시나 아니면 지금 같이 뒷방 이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만났을 때 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영화 많이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냥 그 영화를 좋아한다는 네. 공통점 자체로도 굉장히 결속력이 생기고 유대감과 맞아요.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 맞아요. 이 장면 보면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예전에 한 번 보고,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다시 봤는데, 네.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그 장면이랑 이어지는 구애할 때 수선화밭 그 장면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저는 좀 완전 그런 로맨틱한 뭔가 사랑 얘기? 밝은 사랑 얘기? 약간 이런 걸 생각하고 봐서인지 이게 뭔 얘기야? 약간 이랬어요. 막 거인 나오고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하니까 좀 윌리엄의 마음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기분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며칠 전에 다시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도 있었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에드워드가 막 산드라를 상상하면서 좋아했던 장면과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찾아가서 열렬히 구애를 하고 또 이제 그 수선화 모든 뭐 5개의 주에서 수선화를 가져왔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그러면서 수선화를 끌어모아서 그 앞에 꽃밭을 만들어준 그 장면 그런 마음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맞아요. 진짜 그 시간이 멈춘 그것부터 수선화 장면까지 맞아요. 여기는 정말 봐도 질리지 않고 맞아요. 봐도 기분 좋아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그렇게 순수하게 열렬히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정말 작은 것들도 다 너무 소중하고 나한테 벅찬 그런 순간들을 너무 정말 잘 담아낸 장면들인 것 같아요. 진짜. 좋고 또 저는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 이제 그 아버지가 계속 물에 관해서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물과 관한. 그래서 뭐 수영장, 집 앞마당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욕조에 들어가 있거나 욕조에서도 이제 완전 잠수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물을 계속 마시는데 이제 그 물을 엄청 마시니까 대사가 그 약 때문에 그렇게 계속 목이 마르신 거냐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은 그냥 나는 내 모든 삶을 살면서 계속 목이 말랐어. 그리고 왠지는 절대 모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 아버지가 뭔가 빅피쉬와 연관돼 있는 같은 존재라는 거. 그 맨 처음에도 아마 나레이션에서 그 같은 운명이다,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에 관한 비유들이 계속 영화에 나오는데 저도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물 뭐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물에 수영도 좋아하고 이제 스쿠버 다이빙도 많이는 못 가봤지만 아직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경험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물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뭔가 그 아빠가 빅피쉬가 되고 싶어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뭐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빅피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건지야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마음을 조금 알 것도 음. 같아요. 뭔가 그 물이 주는 질감이 진짜 네, 맞아요. 특별하잖아요. 이 평상시에 느낄 수 없고 또 그냥 손 씻거나 막 이럴 때보다도 들어가 있을 때 그쵸. 그게 굉장히 다르고 저는 진짜 그 뭐지? 수영 수업을 작년인가 이제 학교 교양으로 들었었는데 그때도 들어가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만지고 있고 이렇게 수면을 이렇게 만지고 있거나 그냥 이제 잠깐 쉬는 타임에도 뭐 보통 막 앉아서 뭐 그래서 네. 앉아서 어떡하죠? 과자라도 아니, 지금 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너무 크게 나고 있어서 아토믹 씨 얘기 들으면서 물이 마시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네. 그래서 잠깐 쉬라고 하면은 보통 그 이제 물 밖에 다들 나와서 앉아 있고 그러거든요. 뭐 화장실 갔다 오고. 근데 저는 그냥 계속 물 안에 그냥 있었어요. 뭐 수영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물 안에 이렇게 기대고 서서 네. 아니면 뭐 그냥 발 이렇게 물장구 치거나 이렇게 물 퍼덕퍼덕이고 있고 뭐 그게 독강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물 밖에 나오는 게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해서 욕조가 없지만 그런 뭔가 여행 가서 그런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욕조가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일본 여행 갔을 때 거기에 되게 조그만 욕조가 있어서 여행 끝나고서 막 거기서 물 받아서 목욕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물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다이빙 하면은 진짜 물고기가 된 기분?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러고 막 이제 물고기들이랑 거북이랑 같이 헤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런 존재가 된 것 같고 될 수 있고 막 그런 기분,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 들어서 물이라는 그 세계는 엄청난 세계인 것 같아요. 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뭐 그런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자궁에 비유를 하는 것도 봐요. 뭔가 생명의 네, 네. 근원 자궁 이런 이미지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말 이런 우리가 평소 사는 세계와 전혀 다른 공간이 되니까 물속이라는 거 그래서 뭔가 환상적인 이미지도 되는 것 같고 또 그 바다 다이빙해서 바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다이빙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제 또 이론 교육 때문에 맞아요. 다이빙 교육을 네. 조금 받고 와서 약간 다이빙 게이지가 올라가 있어요. 다이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바다 밑에 내려가면 진짜 바다 밑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안에 산이 있고 바다 안에 땅이 있고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주는 이미지 전에 이 영화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보면서는 계속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물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아빠는 뭔가 그쵸. 그런 판타지 막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에 있어서 그냥 뭐 아빠가 나는 뭐 호랑이였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호랑이에 관한 얘기를 네. 할 수도 있잖아. 숲속에 네. 사는 호랑이 아니면 뭐 땅 위에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는 동물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물이라는 거가 주는 또 환상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마 아토믹 씨는 전생에 물고기가 아니라 PC였을까요? 스몰 PC였을까요? 되게 예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열대어랑 이런 수족 되게 큰 수족 어항에 그 많은 물고기들을 키우셨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아토믹 씨는 왠지 되게 예쁜 그런 꼬리랑 이런 지느러미 색깔이 엄청 화려한 약간 팔랑팔랑거리는 느낌의 그런 물고기였을 것 같아요. 그랬어도 좋았겠네요. 저도 항상 저는 뭔가 제가 바다나 바람이나 이런 존재였을 거라는 전생에나 혹은 후생에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뭔가 토믹 씨 얘기 들으면서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네, 영화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음, 맞아요. 음, 물. 물. 음. 네, 저는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장면이죠. 아버지를 이제 숲에서 사람들이 음. 다 아버지의 전 생애 동안 만났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물속에는 평생에 단 한 사랑이었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그 결혼 반지를 어머니한테 건네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서 떠나는 장면인데, 음, 저는 혹시 아토믹 씨도 그런 생각 가끔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저의 장례식이라던가 음.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얼굴들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음, 바다에 제가 항상 뭔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결혼식 같은 것도 바다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장례식도 뭔가 그냥 바다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제가 사랑해온 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 뭔가 그 캡틴 음. 판타스틱에서도 어머니를 보내는 그 장면이 막 우울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보면서 저 왠지 나 아버지한테 아들이 그 아버지가 어떻게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순간부터 엄청 많이 울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어떤 전체 인생의 한 시절 시절마다 깃든 소중한 그런 사랑하는 인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를 따뜻한 눈길로, 그리고 제가 어떤 다른 죽음의 너머를 향해서 가는 거를 축하해주는,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너무 벅차고 너무 기쁠 것 같고, 그런 죽음의 순간을 생각할수록 뭔가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살아갈수록 날마다 부끄러운 일들만 쌓여가는 것 같아서, 부끄럽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따뜻한 눈빛과 사랑과 모험의 걸음걸음들을 더 많이 남겨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이 나서, 네, 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네, 남았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영화에 따라 다른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빅피쉬라는 영화에 맞춰서 특별하게 구성된 코너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코너입니다. 그 영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지막 장면에 이어서 대사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The man tells his stories so many times that he becomes the stories they live on after him. And in that way he becomes immortal.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 자신이 이야기가 되어버린 한 남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의 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그 자신도 불멸이 된 이야기가
어쩌면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뒷방상영관에서 저희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자체도 이런 의미, 그러니까 뭔가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우리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저희가 그 소설 같다, 영화 같다, 그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꿈같이 아름답거나 혹은 말도 안 되게 멋지거나 혹은 현실 속에서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소설이나 영화나 그림 같은 예술 작품들도 현실의 재반영이고 창조이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그런 예술 작품들이 창조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내가 이야기를 이루고 이야기가 나를 이루는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토믹 씨한테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음, 어제 이제 저희가 카톡으로 미리 좀, 의논? 이제 네. 무슨 얘기 할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라임님이 먼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의를 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무슨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네. 하지?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최근에 좀 느낀 건데, 제가 예전에도 그랬는지야 모르겠지만, 요새는 좀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지나다니면서 그냥 혼자 다니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일기를 남기는데, 그게 뭐 매일 꼬박꼬박 쓴다기보다는 좀 메모나 사진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몰아서 쓰거나 그러는 편이거든요. 주로 몰아서 쓰는데, 아무튼. 그래서 메모를 남기거나, 아니면 메모 안 남기고 기억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에 차서 머리로 막 써놓는, 뭐, 기억은 못해요, 사실. 근데 머리로 막 써놓는 경우가 요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그 전에도 뭐 일기 쓰거나 아니면 일기는 좀 계속 써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런 순간순간 뭘 기억하려고 했던 거는 있었지만 뭔가 글을 이렇게 머리로 쓴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 거기서 이번에 느낀 거는 제가 좀 읽고 있는 책들의 문체를 따라간다는 걸 굉장히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게 그래서 최근에는 그 김금희 작가님의 경애의 마음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완전 현대라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시기에 한국 소설 딱 그 문체인데 이제 원래 저는 그런 거 잘 안 읽고 약간 책은 좀 옛날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명작 하니까 또 이상해지는데 뭐 만약에 뭐 위대한 개츠비란 그러니까 좀 네. 외국 영미권 아니면 뭐 일본 다자이 오사무 거를 읽거나 주로 영미권 뭐 이런 거를 많이 읽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번역투가 있잖아요. 그쵸. 또 일본어 번역투랑 그런 영어 번역투 그쵸. 또 프랑스어도 느낌이 좀 네. 다르고 어쨌든 번역투 같은 걸 좀 더 익숙했었는데 그런 유의 그 소설을 많이 읽어서 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약간 최근 한국 작가들 거를 조금씩 보면서 약간 그런 문체를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일기를 쓸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 내가 뭐 써야지 하면서도 그걸 머릿속으로 계속 약간 그 생각을 하는데 약간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책을 내가 뭐 그 책의 주인공이 된 건 아니고 이게 뭔가 그 세계랑 이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또 이제 더 최근에는 이제 며칠 전에 델러웨이 부인을 다시 읽었거든요. 제가 그 버지니아 울프를 좋아하고 또 네. 그중에 뭐 작품 최근 2권밖에 못 읽긴 했지만 어쨌든 델러웨이 부인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 책을. 그래서 다시 읽고 그 버지니아 울프님이 유명한 뭔가 시그니처인 게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쉼표가 많다거나 아니면 정말 생각을 글로 써낸 것 같거든요. 갑자기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고 네. 뭐 지나가는 뭐 새 보고 갑자기 얘기하고 네. 이런 식의 글을 쓰신 문체인데 막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나가면서 뭐 어제도 지하철에서 환승할 일이 있어서 네. 그 환승 구간을 지나면서 막 저 사람 보면서 막 그 생각했다가 또 바로 옆에 뭐 어떤 할머니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네. 뭐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내가 버지니아 울프가 된 걸까 아니면 내가 델러웨이 부인 속에 살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리고 제가 소설은 그러니까 완전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거는 못한다고 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글을 뭐에 관해서든 쓰려면 약간 시작을 저의 경험에서 시작해야 돼요. 경험 얘기를 꺼낸다던가. 그래서 그 영화 소개글 쓸 때도 그냥 뭐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서 보게 됐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 영화를 어떻게 알게 됐다. 뭐 누가 알려줬다 아니면 이 영화에 관한 뭔가 경험을 자꾸 추가를 해야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글을 쓸 때도 그래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제가 그 빅피쉬의 에드워드처럼 뭔가 거짓이라기보다 뭔가 환상적인,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기라던가 수필같이 그런 경험에 기반한 글을 쓰면서 그냥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읽었고 좋아하는 그런 저자들의 목소리나 시선이 맞아요. 그게 네, 담기게 그쵸.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책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지만 저는 특히 어렸을 때 드라마를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 응답하라 1997? 네. 을 한창 봤을 때는 제가 한때 술 주사가 취하면은 이제 어머. 막 그 사투리를 쓰는 아, 진짜요? 그거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약간 어줍잖은 사투리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되게 막 뭐야 하지 마 뭐 이러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드라마나 이야기에 한번 푹 빠지면은 예전에는 그 한창 그 캡틴 잭스페로도 그랬고 뭔가 잭스페로처럼 행동했나요? 네, 그 목소리나 그 행동이나 그 말투가 제 일상 속에 깃들어서 제가 약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상상이 안 되지. 모자 쓰고 다니진 않았죠? 약간 이러면서 약간 어. 손짓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됐던 경험이 있어서 너무 그리고 소설이나 뭐 책도 약간 읽고 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저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맞아요. 되는 한동안 거기에 젖어서 지내는 그런 게 저도 늘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방송하면서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하게 되는 거는 뭐 책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이런 게 저와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거, 가슴에 늘 품고 살아간다는 거는 이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저는 뭐 아까도 크리스마스와 산타를 믿는다라는 걸 고백을 했지만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과 같은 그런 정말 정말 판타지적인 그런 상상의 세계도 사실 저는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것과 맥락이 닿아서 이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들, 영화들, 책들, 음악들 안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어디인가 어느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도 약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을 가져왔는데, 혹시 그 아델의 When We Were Young이라는 노래 네, 아시나요? 알아요. 제가 아델 가수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When We Were Young이라는 노래 중에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 가사를 인용을 하면서 제가 썼던 글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살아있는 시간 동안 무한정으로 쌓여가는데 그동안 만났던 당신만의 향기로 얼룩진 이야기들은 여전히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 남아있습니다. 한 줄기 빛과 바람 되어 떠다니던 파편의 조각들이 문득 폐속을 꽉 채우는 공기 속에 깃들어 오는 순간이면 가슴이 시리도록 저린 행복감에 젖어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곤 합니다. 나의 마음은 늘 새로운 선율과 이야기를 갈구하여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죽는 날까지 이 끝모를 갈증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 헤매다닐 테지만 나는 들어본 적 없고 본 적 없는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여전히 미지의 땅 위에서 오랫동안 그려온 고향의 향기를 실은 바람을 다시 마주한 듯한 향수를 느끼곤 합니다. 매 순간이 내가 생에 부여받은 마지막 숨인 것처럼 나는 가장 온전히 살아있기 위하여 지금 내 두 귀로 들어오는 이 노래, 지금 내 두 눈동자를 가득히 물들여오는 이 풍경, 내 영혼의 속속들이 깃들어 나의 낮과 밤과 새벽을 전율케 하는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있는 힘껏 사랑하렵니다. 라는 뭔가 BBC랑 많은 게 다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와 더불어서 또 우리 각각의 한 존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마치 아버지가 평생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는 또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아토믹 씨. 아토믹 씨는 어떤 이야기로 남게 될까요? 저희한테. 뭔가 아직은 이야기하면 뭔가 좀 신화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에드워드가 들려주는 빅피씨와 또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장과 이런 게 섞이면서 신화적인 네. 그런 뭔가 전설이나 그쵸. 이런 느낌을 페리테일 같은. 네, 동화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만들었는데 뭔가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노년이 아니어서 그런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고 지금 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기억해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를 보고 저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물건을 보고, 뭐 색깔을 보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장소나 뭔가를 보고 제가 찍었던 사진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생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제가 졸업할 때, 8월에 졸업했을 때 이제 연시에서 그 롤링페이퍼처럼 편지들을 써서 줬는데, 네. 거기에 이제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써서 줬잖아요. 네. 거의 몇 명이 한 20명도 넘지 않나요? 20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의 사람들이 편지를 줬는데, 다 이제 절 보며 뭐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써줬어요. 네. 근데 그게 다 비슷비슷하고 다 맞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고양이. 필름 카메라, 영국 밴드. 맞아. 네. 그럼 뭐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 뭐에 관해서나 네. 뭐 디즈니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또 제가 항상 들고 앨리스. 다니는 파우치도 파우치가 맞아요. 있거든요. 빨간색 빨간 물고기. 이게 스몰 물고기네요. 피쉬, 스몰 레드 피쉬. 이 물고기가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아무튼 아직은 뭔가 이야기로 뭔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가는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은 좀 시간이 완전 더 흘러야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냥 내가 좀 취향이 확실한 사람으로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딱 떠오르고, 그리고 그런 것 저는 생각 못했지만 남들이 알아봐 줄 때도 있잖아요. 먼저 알아볼 때도 있잖아요. 뭐 너 이 색 되게 좋아하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몰랐지만 뭐 내가 들고 다니는 것들이 다 그런 비슷한 색깔이었다던가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냥 뭔가 저라는 아토믹이라 좀 어색한데 갑자기 아토믹이라는 사람 주위에 이제 여러 개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그 격가지를 보고 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나 뭐 남겼던 글 같은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저한테는, 저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아토믹 씨가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필름의 조각조각들이 전체를 이루듯이. 그 아토믹 씨 얘기 들으면서 혹시 그 굿윌 헌팅이라는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 거기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도 생각이 났는데, 그걸 어쩌다가 제가 또 최근에 봤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교수님 맞죠? 그쵸? 갑자기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였죠? 로빈 윌리엄스. 네. 네, 맞아요. 그분께서 이제 그 맷 데이먼 네. 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맷 데이먼이 자기가 뭐 최근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완벽해서 자기는 이제 그 완벽한 이미지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더 안 만나려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너 진짜 바보구나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가 긴장을 하면 방구를 낀다 그랬나? 약간 그런 정말 방구를 끼는 사람이었고, 뭐 어떤 작은 어떤 습관들이 있었고, 근데 뭔가 그런 사소하고 아주 뭔가 어딘가 바보 같고 뭔가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 아주 작은 어떤 습관들이 사실은 그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나한테 여전히 가장 잘 기억되고 나한테 소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 안에도 나의 어떤 작은 부분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단점들이라던가 그런 습관들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불완전함들이 다 모여서, 뭔가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서로한테 완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음, 왠지 그냥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리고, 음, 저는, 예전에는,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으로 되길 바라는 모습 같은 게 늘 있었고, 사실 지금도 있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항상 있거든요. 왜냐면 이상적이고 완벽한 어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지만 저는 항상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항상 늘 느끼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지금 뱃속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배고픔의 꼬르륵 소리를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물론 내가 어떤 더 나은 어떤 뭔가 꿈꾸는 그런 이상향을 향해서 되어가는 모습의 나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나 항상 뭔가 모자라고 상처받고 울고 있거나 아니면 못났거나 못생겼거나 이런 모든 그냥 그런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까지도 다 사실은 나인 건데 그냥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지켜보면서도 안아주고 곁에 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들,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고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주길 바란다라기보다도 사실은 그냥 그런, 저조차 알 수 없는, 제가 어떤 모습이 되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저의 지나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순간들에 그냥,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그냥 날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 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그냥 나로서 그 나가 무엇인지 나도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 그냥 부끄러운 나도 나고 뭐 이런 나도 나고 저런 나도 나고 그냥 그런 나로서 뭔가 사람들과 세상들을 서로를 더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그 이야기의 페이지들을 다 읽고 보고 들여다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체로 그 순간순간으로 완성되어가는 이야기가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감사해요. 되고 있고. 감사해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들 각자의 영화관은 우리들 각자에게 이 빅피쉬라는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빅피쉬가 아토믹 씨한테는 어떤 영화로 남을까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 아빠인 에드워드와 아들인 윌리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처음에는 윌리엄이 이제 나레이션으로 우리는 마치 서로를 매우 잘 아는 스트레인저 네, 같았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에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빠인 에드워드가
우린 둘 다 스토리텔러야. 그러면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너는 너 이야기를 쓰잖니. 우리 같은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아빠가 내가 어떻게 죽는지 말해줘 했을 때 윌리엄이 아빠처럼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뭐랄까 어쩌면 부정하고 싶어서 그걸 외면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는 닮은 점들이 가족들한테는 아무래도 있잖아요. 뭐 외적인 거든 아니면 성격이나 이런 거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저는 엄마보다는 아빠 성격이랑 좀 더 비슷한데 그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커가면서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고 또 이제 또 크면서 뭔가 그런 엄마 아빠 외에 뭐 고모나 이모나 이런 다른 어른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뭔가 들으면서 이건 나랑 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그게 솔직히 아까 에드워드가 조그만 정보에도 즐거워했던 것처럼 별거 아닌 거지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올해 설날에 2월이죠. 설날에 그때 그 친가 식구들이랑 그냥 한 1박 2일 여행 비슷하게 그냥 리조트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술 좀 많이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약간 싸우기도 했지만 아무튼 뭐 그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고모랑 또 저희 아빠 젊었을 때 얘기, 대학 때 얘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 사람들과 확실히 가족이구나. 뭔가 닮은 점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뭔가 엄청나게 느꼈어요. 뭔가 내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외가보다는 친가 쪽이 좀 더 감정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감성이라 해야 될지, 네. 감정이라 해야 될지 좀 그런 그래요. 것들이 네. 풍부한. 저희 아빠랑 엄마 보면은 엄마는 이제 완전 문과생이시고 뭐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엄마 고등학교 약간 졸업 앨범 같은 건가 그런 걸 봤는데 뭐 문학서적처럼 막 책 읽는 거 좋아한다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보고 어머에 약간 지금도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시긴 한데 근데도 뭔가 항상 엄마보다는 아빠가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그런 느낌? 좀 다혈질인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아무튼 뭐, 뭐라 해야지? 아무튼 정말 감정적인 게 확실히 아빠한테 훨씬 잘 느껴졌는데, 아빠는 공대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언니랑 저랑 엄마가 아빠는 뭔가 서로, 뭔가 뒤바뀐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무튼, 뭐 공대 문대로 그 성격을 나눌 수야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묘하게 있는데 아무튼 그 설날에 친가 식구들 보면서 그랬고 제가 이제 막 필름 카메라 찍으니까 고모가 자기 젊을 때도 자기 사진 많이 찍었다고 막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괜히 공통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들었던 생각은 그 윌리엄도 그러니까 아빠가 젊었을 때 어떻게 지냈고 또는 자기가 좀 어릴 때 아빠 모습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집에 정착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근데 아빠의 사정은 또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성격적으로 정말 정착을 잘 안 하는 성격인 건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새로 알게 되는 건데 그런 몰랐던 이야기를 뭔가 저는 좀 이제 저도 20살 지나서
때부터 더 아빠가 뭔가 자기 젊었을 때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음. 제가 커서인지 아니면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가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딱 좀 운동권 네. 그 시기잖아요. 네. 대학 시절이. 네. 그래서 저희 아빠도 그랬고 좀 깊게 관여를 했다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신 분이시라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나요?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해주세요. 근데 아무튼 그거 들으면서 뭐 그런 거야 원래 알았지만 어릴 때도 그런 거를 다시 커서 제가 들으면서 만약에 아빠한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고 만약 했어도 아이들이 없었다면 아빠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뭐 정말 그런 완전 사회 쪽으로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빠는 그때 취업을 못 하실 정도로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아무튼 근데 뭐 이제 애들도 태어났고 하니까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뭐 회사 다니시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됐다기보다 아무튼 그렇게 네. 되었는데 같은 말이지만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으면 전혀 다른 삶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뭔가 아쉬움이라기보다 뭔가 미안함도 이상한데 뭔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이번에 그런 내가 처음에 윌리엄이 말한 것처럼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이방인 같은 네. 그런 특히 아빠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저도 뭔가,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우리 엄마랑은 제가 외모가 닮았고, 우리 아빠랑도 오빠랑 외모가 닮았는데, 성격은 저도 아빠랑 좀 더 비슷하고, 엄마랑 오빠가 성격이 더 비슷하고, 약간 이렇게 뭔가 크로스된 건데, 뭔가 항상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 부모님이랑 뭐 어느 집이라도 그렇겠지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지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불구하고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잘 모르고 까먹고 지내다가 저희 어머니가 글을 쓰시는데 그런 글 같은 거를 보면 뭔가 제가 많이 했던 생각, 제가 많이 썼던 표현, 막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글에서 읽히면은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진짜 묘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술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안 즐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술을 너무 즐겨서. 좋아하고 즐기니까 막 약간 나는 이 집에서 약간 이방인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외가 쪽도 친가 쪽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술을 좋아하고 즐기셨는데 뭔가 그 피가 건너 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이 빅피씨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요즘 제가 더 나이 들어서인 것 같기도 한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뭔가 생각만 해도 그냥 뭔가 눈물이 나고 아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의 성격이랑 저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랑 비슷해서 너무나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아프신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동시에 너무나 멀기도 하고 멀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그냥 사랑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감정들이 담겨 있는 영화였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영화 제목 자체도 빅피쉬이기도 하고 처음 시작부터 이런 물고기라는 것에 대한 은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주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어지잖아요.
처음에도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갑자기 컸다라고 하면서 그때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그 금붕어가 작은 공간에 있으면은 늘 작은 채로 남지만 큰 공간에 가면은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 커진다는 걸 읽고, 아, 나도 항상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그 윌리엄 맞죠? 아버지. 에드워드, 어떻게, 죄송해요, 여러분. 에드워드가 이제 마을로 떠날 때 그 마녀, 죽는 순간에 보여줬던 그 유리알 눈을 가진 마녀가 한테, 가장 큰 물고기는 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더 커질 수 있었던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어떤 그 숲에서도 그렇고, 뭐 그 사랑을 찾아갈 때도 그렇고, 어려운 순간들에 마주했을 때마다 뭔가, 아, 이런 순간이 오면은 다른 이성적인 혹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는 걸 알고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은 나는 언제나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또 언제나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언제나 바보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는 계속 내가 믿었던 운명을 향해 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스펙터 마을에 갔을 때도 여긴 너무 완벽하고 또 여기에 정착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 내가 어디에 정착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운명을 찾아서 나가면서 내 운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채로 그저 매 순간 다가오는 그런 기회들이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대로 그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탐험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런 아버지가, 물론 그 페리테일처럼 아들한테 들려준 이야기이지만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도 앞으로 다가올 순간들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 당신이 가졌던 그 마음이 나한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그 이완 맥그리거가 맡은 그 배우한테 이렇게 직접 다가가서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빅피쉬처럼 아버지가 늘 자신을 그런 물고기로 여기면서 같은 운명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언제나 더 큰 강을 향해서 알 수 없는 운명의 조류에 나를 그냥 맡기고 그저 그 운명의 흐름에 따라서 나아가고 또 동시에 내가 비이성적이고 바보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언가를 끝까지 믿으면서 행했던 그래서 언제나 미지의 숲을 향해서 내가 믿는 사랑과 운명을 향해서 끝까지 믿고 나아갔던 그런 길 아버지의 그런 한 걸음걸음들 미지의 그러나 무언가 너무나 믿고 있는 어떤 운명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됐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당신을 위한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한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이 영화를 공유하고 싶은 방식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아토믹 씨. 저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띠용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영화를 봤을 때. 네. 처럼 뭔가 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수선화 장면을 기대하고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 사실, 이 영화에, 그쵸. 네, 이 영화를 보고 만약 실망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도 좀 그랬고. 근데 뭐 물론 물론 그 장면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긴 하지만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한 얘기처럼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에 대한 음. 이야기이니까 보시면서 또는 보고 나서 뭔가 자신만의 BPC를 찾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선화가 전부가 아니다. 그거를 염두에 맞아요. 두시고 보시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맞아요. 음. 저는 지금 방금 옆에서 아토백 씨가 노트에 그려놓으신 BPC 그림을 봤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 영화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야기와 한 몸이 된 이 땅 위의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야기의 힘을 믿잖아요, 저희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고 또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들께 바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그러게요. 딸이 아닌 사람들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그런 분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토믹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빅피쉬를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어떤 그런 하나의 이야기들을 오늘 하루 이 순간도 스스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니까요. 그게 어떤 의미로든 그저 이렇게 살아 계신 것으로 충분하니 앞으로도 물고기든 새든 바람이든 파도든 바다든 구름이든 그 무언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운명과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연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오늘 되게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쵸?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되지 않았나요? 아닌가? 저희가 호홍. 그쵸? 좀 되게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잘한 거예요,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랄게요. 저도 뭐 항상 그렇지만 아토믹 씨가 너무 예뻐서 오늘은 약간 검정 줄무늬 물고기를 닮은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어머나. 오늘 시작부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뭔가 예상치 못해. 네, 그 얘기도 뭔가 오늘도 저도 이렇게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러브레터 녹음했던 것처럼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오기 직전에 카페에서 혼자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생각 같은 것들, 감정들을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다가 오거든요. 근데 아침에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고유한 느낌 같은 게 있는데 오늘도 그런 기분을 쭉 가지고 왔던 것 같아서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에 찾아뵐 때는 아마 새해일 거예요. 그러긴 해요. 내년에 봐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진짜.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또 새해에 새로운 영화들로 하지만 늘 한결같으면서도 새롭지만 한결같이 영화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사랑하고 사랑해 갈 마음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